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섭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례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언제쯤 시작되나요? 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기자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전이 거의 다 지났지만 아직 특별히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오늘 오후에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주된 집행 장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데요.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도 예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먼저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원본을 가지고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사유 등을 알리게 되고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합니다. 그런 뒤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공수처는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도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왔죠? 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고 불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는 경호법상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거라는 답도 내놨습니다. 경호처를 통해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 과정에 경찰 기동대가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네, 영장에 담겨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가 담겼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과 경찰을 보내 독립된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계엄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모든 내란 범죄의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된 지 사흘째인 오늘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을 이르면 오늘 집행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 특수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와 집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쳐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현재 관저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가 여럿 배치돼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기동대 요청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한 만큼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경호처는 물론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관저 일대 질서 유지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교통 혼잡도 예상돼 이를 통제해야 할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경찰 수사에도 변수가 되겠죠?
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만큼 경찰 특수단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정 관계자 21명과 군인 19명 등 모두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입건됐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 차례 이상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비상계엄 진행 상황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면 앞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들을 교차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조사에 참여할지도 관심인데 대통령 신분 시 경찰이 입회할지는 아직 공수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현장 상황 때문에 그 음성 오디오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젯밤 일부 지지자들에게 내놓은 메시지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극우 세력들에게 내린 동원령이라고 비판하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젯밤 윤 대통령 메시지에 여당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죠? 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오전에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 메시지가 당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이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막아서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법꾸라지 같은 행동은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원내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강성 지지층에나 효과가 있을 거라며 당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뒤 즉각 논평을 냈던 야당은 오늘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기령도 내린 상태인데요.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우 세력에게 대동단결하라,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동원령을 내린 거라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가 오늘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한 경고도 내놨는데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번째 여야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죠? 네, 2025년 첫 아침 회의에서 여야 지도부는 각각 새해 인사와 함께 여객기 참사 희생자 애도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엔 서로를 향한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며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다음 달 중순까지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하고 이 대표 판결은 지연시킨다면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즉시 재가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어떻게 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재의결 방법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시급히 재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김 여사 특검법과 분리해서 재표결에 붙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위헌성이 제거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일단 재표결에서는 특검법 부결로 폐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돼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신규 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요? 네, 오늘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는 정계선,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조 재판관은 오늘 취임식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여러 문제가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어제자로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사건들을 심리해왔는데요. 2달여 만에 8인 체제로 심리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심판정족수 논란도 일단은 해소됐습니다. 네, 신임 재판관들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검토에도 나서는 거죠? 네, 신임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관 평의는 별도로 예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각자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첫 준비 기일에선 탄핵 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 5가지가 4가지로 정리되는데요. 헌재는 내일 기일에서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보고 사건 쟁점을 추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 탄핵 사유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변론 기일에 부를 증인이나 외부 기관에 요청할 자료 제출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양측 대리인과 이어갈 전망인데요. 앞서 국회 측은 첫 준비 기일에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서류에 대한 촉탁을 헌재에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앞으로도 몇 차례 준비 기일을 더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항공부터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제주항공 서울사무소입니다. 네, 오늘 몇 시부터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죠? 네, 오늘 오전 9시부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제가 있는 이곳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로 경찰과 수사관 등 인력을 일찌감치 보냈는데요. 9시부터 지금까지 3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무안공항의 담당 부서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 3곳인데 9시부터 동시에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여객기 추락사고 닷새째 이뤄진 경찰의 첫 강제 수사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희생자 신원 확인과 DNA 분석 작업에 주력해 왔는데요. 희생자 179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와 증거 확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본부는 이번 참사 항공기 운용사인 제주항공 서울사무소에서 항공기 운항과 정비, 시설 관련 기록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서울사무소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여객기 사고 현장에선 희생자들의 유류품 수거와 함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수거된 유류품은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전달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이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사고 여객기가 사고의 꼬리 부분이 불에 탄 채 남아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는 군 인력이 투입돼 한 줄로 서서 일일이 수색을 하는 작업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희생자들의 유류품과 훼손된 시신을 수습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류품 가운데 221점은 소유자 확인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름표가 붙어있는 여행 가방이나 여권 등 불에 타지 않는 유류품 등은 정오쯤부터 유가족에게 전달될 방침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소유자의 가족분들께서 보시고 확인하고 또 원하시면 인계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훼손이 심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전자기기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희생자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내일 구체적인 절차가 유가족들에게 안내될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 첫 번째 발인도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 광주에 있는 장례식장에선 이 사고 희생자 179명 가운데 첫 번째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오후에는 고향에 다녀오다 변을 당한 태국 여성의 발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수습된 희생자 27명이 유가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국과수에서 추가로 65명의 DNA 확인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과수로부터 희생자 65분의 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관련 조치 후 오늘 중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능한 온전한 시신 형태로 유가족에게 인도될 방침이어서 희생자 전체에 대한 인도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객기 블랙박스는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기록 장치로 나뉩니다. 비행기록 장치는 항공기의 마지막 25시간 동안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된 핵심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충돌 과정에서 연결 커넥터가 분실돼 국내사고조사위원회가 정보를 추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재접합할 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음성기록 장치의 경우 비교적 온전한 상태여서 어제부터 추출된 정보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종실 음성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파일이 완성되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2시간 동안 조종사와 관제사의 무전대화 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가족들이 휴가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희생자 장례를 위해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휴가, 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유가족 소속 사업장 78곳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들도 포함되며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법 발의와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전에 진행된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며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사법당국에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최고위에 이제 그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체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런 일 없어요, 사실. 이틀째 밤새서 여기 있는데 최대한 빨리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고 안 좋은 정치들이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신은 지지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극우 세력 동원령을 내린 거거든요. 극우 세력이여 대동단결하라. 그리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거고요. 비상대피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남동 관저 앞에는 탄핵 찬반 시민들이 모여 대치하고 있는 긴장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편지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개인적으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느꼈고요.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애국 시민. 그러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시민이 애국 시민이다라고 이제 특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주권 침탈 세력, 즉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더 싸워달라. 그리고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부추기고 잘못된 법 집행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도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뭐 관저 앞에 좀 집결해달라 이런 동원령 아니냐.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어떤 그 기본 어떤 글을 해석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문헌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밖에서 본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
한마디로 이제 개인적인 고마움과 안타까움과 또 그리고 또 본인 또한 열심히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본인의 기존의 입장을 한번 밝혔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지난번 그 이른바 무안공항 참사 때처럼 소셜 미디어로 올린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분들한테 본인의 친서로서 전달했는 것은 결국 전체 어떤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타겟 마케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도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그 탄핵 절차라든가 아니면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여론을 좀 그 끌어오기 위한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제2의 내란을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확장 해석은 저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뉴스의 추이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관저앞 지지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께서 또는 평론가들이 대통령을 유튜브나 보면서, 극우 유튜브 보면서 그 시각에 빠져가지고 일반적인 시각에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극우 집단들이 얘기하는 그 유튜브 내용이 옳다. 그리고 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 시민이다, 고생한다,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법원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통령인 분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선전송동을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 내란을 부추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전 시간도 아니고 어제 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뭐 공교롭게도 오늘 뭐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직전에 한 게 아니냐, 미리 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또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지나친 확장 해석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주말이나 야간에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야간 집행을 할 경우에는 구속 영장 내지 체포영장에 야간 집행 가능이라고 이렇게 딱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이 야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휴일이다 보니까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한 6천여 명 정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관 앞에 많이 모여있던,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어제 날씨도 춥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지금 그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도 사실 TV를 안 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실제로 YTN 같은 경우에도 YTN 방송도 있지만 YTN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극우 유튜브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기보다는 결국 MBC건 KBS건 YTN이건 TV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최신 어떤 그 뉴스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극우 국자를 논하면서 유튜브에만 몰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지자들에게 내가 항상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거를 뭐 각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이제 위법 소지 없게 하겠다, 집행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여서요. 이게 집행이 되면 뭐 어떤 과정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가죠. 수사관들과 함께. 그래서 한남동 공간에 가서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 문에 가서 뭐 초인종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계십니까? 그리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희랑 공수처를 같이 가시죠. 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경호처가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열어주냐고 하니까
이건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군사상 기밀 장소다. 그래서 수색할 수 없다라고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색을 못하면 체포를 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서 이거 압수수색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냥 체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거부하는 신용은 할 것 같아요. 최소한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였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는 신용은 할 것이지만 이번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기회에는 또 체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시위대들의 물리적 충돌이 좀 걱정은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분수령이겠지만 그 앞에 찬반 시민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시민 그 지지자나 혹은 탄핵 찬성파 분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지난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시민들한테 총검을 쏘지 못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집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를 모든 사람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나 이래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논란을 더 커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가서 거기에서 어떤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어떤 물리적 충돌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 선에서의 어떤 그런 지지자들 사이의 어떤 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어떤 그 체포와 관련돼서 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를 뚫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시도 자체를 거부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는 어떤 정치적 압박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어떤 그 시민들이 저항할 경우에는 그것을 뚫고 나가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한 다음에 내일은 다가오는 1월 6일 한마디로 영장이 유효한 기간까지 최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식으로 들어가지 오늘 무조건 치고 들어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일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어떤 물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경호처가 현실적으로 막아선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잖아요. 그럼 바로 뭐 경호처 직원들을 뭐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대로 보면 체포할 수 있죠. 예. 일단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상, 군사상 기밀인 곳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가서 수색해서 잡아올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걸 이제 막는다라고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경호처가 다수의 힘으로 막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막아라. 라고 하면 이것도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데 다소간은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도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면 나중에 연금도 박탈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도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점점 더 이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건데 그 전까지는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 대통령의 추한 모습을 끝까지 국민들께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는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과연 이번 영장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법조인으로 사실상 자격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지고 공무를 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동훈 그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론전을 벌이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은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이 되는, 그것은 음주 측정 거부라는 어떤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고, 더불어서 이 아시다시피 그 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이게 그 공수처의 어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더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그것을 판사 쇼핑하듯이 지금 그 서부지방법원에 갔고, 거기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에서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듣도 보도 못한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그 규정이 있었다는, 그런 것은 오히려 영장이 위법하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와서요.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지금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팩스로 112에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이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정말 어떤 상황인 건지 소방이 출동해서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허위 신고인 건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폭발물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는 속보고요. 추가 소식이 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분,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린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시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을 명시한 것을 놓고 법조인들도 이것이 판사의 권한 내에 있느냐 아니면 권한 밖이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해석적으로 보면 권한 내인데 표현이 권한 외인 것처럼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상 기밀시설이든가 공무상 비밀시설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이 안 되잖아요. 형사소송법에 그렇죠. 있어서. 근데 이걸 판사가 배제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권한이 없는 얘기죠. 헌법재판소에서만 이 법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의 생각은 뭐냐?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체포하러 가세요. 문은 못 열어주겠습니다. 공무상 비밀시설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체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집 문 앞까지 들어갔다고 치죠. 대통령님 계십니까?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수색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기밀이라든가 공무상 기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이니까 군사상 기밀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적인 표현을 한 건데, 이게 마치 110조, 111조를 판사가 적용을 배제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판사는 아마도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좀 과하게 걱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판사가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호처도 이런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민주당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영장 그 발부한 위법한 영장 발부한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아마 민주당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버렸어요. 본인 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효력을 정지를 하려고 하면은 헌법재판관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모든 군사상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발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권이 바뀌어서 여야가 바뀌어서 만약에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피해자가 야당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또한
국회의장이 될 수가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절차로 간다는 것은 사법부의 어떤 적법 절차가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일수록 결국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사법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만약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위에 이런 사안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판사들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이 재판장에게 헌법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영장에 적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위법한 집행이기 때문에 나는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나는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과한 걱정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법의 집행을 안 따를 사람이라고 그만큼 판사가 우려한 것이고요. 그래서 해석론상 이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전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설명을 해준 건데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꼬투리 잡아서 요 봐라 판사가 이 적용을 배제했으니까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정말 공수처가 경찰 동원해서 체포를 하러 갔는데 그것도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 너가 지휘할 권한이 없잖아. 경찰을 체포해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발언하고 있어요.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당히 예민한 정국입니다. 어쨌든 공수처에서도 소요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도래하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공수처와 그리고 또 변호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도 잘 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민주당 정권에서 그 수사권을 다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권이 경찰,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나올 할 것이 아니고 국수본에서 출석을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임의로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을 해서 하고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체포영장은 공수처 스스로 법원에 반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민들 사이에 또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서로 국가기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를 마냥 미룰 것이 아니고 법대로 민주당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내란과 관련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도록 돼 있고 그러면은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에 협의를 해가지고 출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구해서 임의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걸 막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도 없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별건 수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됐다고 하면서 내란죄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했던 별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그 수사권이 없는 데서 해서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그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고 경찰로 돌아가는 그런 법적 원칙에 따르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에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웅전 의원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 편의점이나 마라빵 같은 데서는 컵라면이나 라면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대찌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대찌개 안에 라면이 들어있잖아 하니까 부대찌개도 라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부대찌개도 팔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식약처 담당자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지금 사태하고 비교해 보면은 공수처는 일종의 편의점
컵라면이나 만화빵에 해당이 되고 컵라면은 직권남용죄이고 부대찌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면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면 부대찌개가 되는 것이지 그게 라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대찌개를 라면 값 따로 부대찌개 값 따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라면이 결국 부대찌개에 들어가면 그게 부대찌개지 무슨 라면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 비유에 공감하십니까? 말 자체는 맞습니다만 뭐 좀 과한 걱정인 것 같아요. 김웅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분은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조심하자 이런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니 검찰이 위증교사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이거 공소기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변호인 측에서 공소기각이 아니다. 이거 뭐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법무장관 시절에 경제범죄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범죄나 부패범죄뿐만이 아니라 등이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을 또 바꿨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공수처가 혼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조수사본부거든요. 경찰과 같이 공조해서 수사하는 것이니까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걸 걱정하냐? 뭐 시간 끌고 싶고 버티고 싶은 거죠. 며칠이라도 좀 버텨서 민주당에 시간을 주기 싫은 것 같은데요. 뭐 며칠 버틴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보고 싶은데 수사를 피해서 그냥 불구속 기소로 되면 2년 6개월 동안 무죄 주장하면서 대통령직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수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탄핵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피하자니 탄핵 심판이 기다리고 탄핵 심판을 피하자니 수사가 기다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국에서 그냥 마치 땡깡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김웅 전 의원이 적절히 비유를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YTN 같은 보도 채널이 방송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송이니까 드라마하고 예능하고 만화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별건수사금지법, 표적수사금지법을 형사소법으로 발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권남용죄를 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되는 내란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봤을 때 관할권이 없는데 그걸 굳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결국 국수본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은 그 공수처에 줬냐? 법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할 때는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 협조 차원에서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안은 국수본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수본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그 공수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가서 검찰의 어떤 영장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로 가지 않고 그 공수처로 가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그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할도 없고 수사에 따르는 어떤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는 데서 발부했던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웅 전 의원의 말씀도 상당히 적절한 것처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별건 수사를 했을 때는 모든 그 수사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나온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논란을 왜 민주당이 자초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 절차를 가급적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 오늘 오후에 이제 당장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집행에 들어가면 오늘 마무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좀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세요? 공수처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수처장이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뭐 머나먼 얘기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결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압박에 밀린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뭐 예의를 지키겠다. 이건 대통령이 잡혀가는 모습 또는 수갑을 채우는 모습 정도는 피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체포에 협조해달라. 이 정도 수준이고요. 공수처장이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오늘 또 집행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의도된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자체가 체포에 대한 의지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은 그렇게 적법 절차를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그렇게 적법 절차 주장하면
아직 적법 절차를 본인이 경찰에 출석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출석한다는 말은 또 안 하시잖아요. 내가 그냥 경찰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내가 건가요? 그냥 내 발로 경찰 가겠다. 예.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계엄이 정당하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내일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가면 어차피 체포되고 구속될 줄 알기 때문에 감옥 가기 싫은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현장 상황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란 혐의 수사와 별개로 또 헌재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대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죠. 이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내부 회의가 좀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네,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상임 장관, 발표 전에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국무회의를 왜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유철한 권익위원장, 권한대행은 한시적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권한대행이 국회의장과 얘기를 한 건가? 최대행 사직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고요. 김문수 장관도 국회 인준을 안 받은 부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더 전해드리면요. 최상목 대행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일인 것 알지만 내가 결정을 했다. 감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최상목 대행이 그래도 좀 편을 들어준 사람이 조태열 장관인데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철한 그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태규 그 방통통신위원회 그 대행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그 권한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월권이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고 직무집행 가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민주당이 그 한덕수 전 그 어떻게 보면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 것을 지금 그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으면은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와 같은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결국 다시금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 직무 대행의 대행이 끼어들면서 2명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지금 그 정치인들 출신의 어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한목적성, 합법성보다 한목적성이 크기 때문에 결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런 어떤 최종 의사결정자의 어떤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또한 지금 그 직무대행에 어떤 본인이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오늘 이미 오전에 10시에 지금 2분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끝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또 진행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논란이 만들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그 난맥상이 계속 어떻게 보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한 최대한 신속한 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 빨리 신속하게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이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기관입니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무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헌정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유연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지금 낮추고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러면
국무회의 내에서도 권한대행을 흔들기 시작하면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경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으로서 오히려 책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 당연한 헌법재판관 임명 확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항의한다. 그리고 국정을 자꾸 흔든다. 이거 자체가 너무 책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기에 너무 뻔뻔합니다. 네,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여야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흔들기에 나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은 한덕수 총리라고 해서 탄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탄핵 소추를 해야지만이 더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최상목 부총리가 이유가 어찌됐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 기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는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6인 체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헌법 수호 의무는 지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외 신인도도 그렇고 외환시장이나 주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 자체가 위기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이 정도 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권한대행을 이해하고 도와줘야죠. 마치 그냥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말라고 왜 지키고 있냐라고 추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이 국무회의가 국민을 생각하는 국무회의인지 걱정이 됩니다. 간략하게요. 민주당이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거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썼고 헌법재판관도 2명만 임명은 했지만 어쨌든 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고려하기는 어렵고요. 예. 또 고려하지도 아직은 않습니다. 솔직히 뭐 내란 특검을 거부한 것도 과거와 같으면 정말 이거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튼 앞으로 잘 국정을 운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예. 지금 뭐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참모진들 다 사표 낸 상황인 거잖아요. 뭐 정진석 실장만 뭐 수리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정확한 건 어떤 건가요? 사실관계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예.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수석 비서관급 이상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표를 냈고 그 중에서 그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를 수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최상목 그 대행이 그런 것 아니다라고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 국정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탄핵으로 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예.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 업무적으로는 지지를 못하지만 섀도우 캐비넷 같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사에 대해서 항의 취지에서 그와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예. 일단 항의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하지만 반려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신년을 맞아서 차기 대통령감에 대한 여론조사가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39.5. 여권은 큰 차이 없이 이른바 잠룡들의 여론조사 수치가 분포돼 있는데요.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수치가 큰 차이가 없고요. 야권에서 눈여겨볼 인물은 우원식 의장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다크호스로 부상했다고 하는데 4.8%까지 나왔네요. 이번엔 중앙일보가 의뢰한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입니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35, 홍준표 8, 한동훈 6, 김문수 5, 오세훈 5, 여기도 우원식 의장 있네요. 4%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조사 기간에서는 국민의힘이 29, 더불어민주당이 44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기 대선이 지금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가시화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급변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여권 얘기를 좀 해보면 다들 비슷하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퇴장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높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뭐 후보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에 다시 정권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해내낼 수 있겠어? 예. 윤석열 대통령 하나 제대로 보위하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일단 각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 유의미한 지지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원내대표와 같이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 그렇기 예, 때문에 권영세요. 아직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예.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친한계에서는 그래도 이번 달 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 아마 1월부터는 뭐 어떤 행동을 좀 할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뭐 죄 짓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숙해야 될 뭐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는 내가 왜 그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12월 3일 날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과감하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쳤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저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대표께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보수의 이런 많은 지지자들께서 한동훈 대표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워낙 긴박하게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에서 많이 그렇게 지금 언급이 뭐 좀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보수 지지자들께서 한동훈을 찾을 시간이 온다면 그때는 한동훈 대표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1월 중이다.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명분으로 돌아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비상계엄 사태에 누구보다도 오히려 야당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 위헌 위법이다라고 그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여당 내의 야권 같은 그 어떤 그 기치를 걸어왔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는 TK, PK 지역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와 같은 그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툭 떨어진 것은 TK, PK,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어떤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단기적으로 TK, PK 지역의 어떤 그 지지도를 올림으로써 여권의 어떤 그 리더로서 올라올 수 있을지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철학과 더불어서 현실에서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행보가 그런 부분이 좀 결합돼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룡들이 지금 비슷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앞으로 한 몇 차례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닷새째 경찰 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유자가 확인된 희생자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전남 무안국제공항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몇 시에 시작됐습니까? 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가 있는 이곳 무안국제공항 담당 부서와 관제탑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와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도 포함돼 모두 3곳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희생자 신원 확인과 DNA 분석에 주력해 왔는데요. 희생자 179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와 증거 확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본부는 사고 여객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로컬라이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조류 충돌 경고와 조난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여객기의 기체 이력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도 수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항에는 희생자 유류품에 대한 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색 작업을 통해 발견된 희생자들의 유류품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200여 점이 유가족에게 인계되는 건데요. 오늘 낮 12시부터 유가족이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유류품이 보관되는 사고 관리 창고로 이동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표가 붙어있는 여행 가방 등 불타지 않은 유류품들이 유족에게 전달되고 남은 수거된 유류품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훼손이 심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전자기기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항에 주차된 희생자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내일 구체적인 절차가 유가족들에게 안내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고 여객기의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록 장치는 항공기의 마지막 25시간 동안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된 핵심 장치입니다. 국내 사고조사위원회는 연결 커넥터가 분실돼 자료 추출에 실패했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내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성기록 장치의 경우 비교적 온전한 상태에서 어제부터 추출된 정보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음성 파일이 완성되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2시간 동안 조종사와 관제사의 무전대화 등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유언 비어나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 정부가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실제로 입건하거나 게시물 차단 조치를 한 사례가 있다고 유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족분들에 대한 유언 비어나 악의적인 비방이나 모욕 등 악플이 혹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금일 7시 30분 기준으로 총 4건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125건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음성기록 장치는 음성 파일로 복원을 하고 있고 비행기록 장치는 미국으로 보내져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블랙박스를 통상 2개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먼저 저희가 설명을 음성 기록 장치 관련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빠르면 내일이다, 더 빠르면 오늘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CVR 음성 기록 장치는 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음성 기록 장치가 이제 음성 파일로 지금 변환 중이라고 좀 들었는데 그 자료가 확보가 되면 기본적으로 조종실 내에서 그 대화 내용, 그 다음에 관제사와의 교신 내용도 거기에 다 포함되고, 또 우리 절차를 수행을 할 때 또 어떠한 장비를
조작을 할 때 그냥 말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콜아웃을 하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뭐 랜딩 기어를 내린다든지 플랩을 사용한다든지 파워레버를 증가한다든지 고도를 세트한다든지 할 때 모든 조작에 대해서 항공사에서 콜아웃을 하도록 지금 절차를 필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 기록을 우리가 확보하면 어떤 절차를 수행했고 그 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그리고 승무원이 어떻게 협동을 했고 의사소통을 했는지 또 관제사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고 원인이 사고의 그 윤곽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가 이제 분실된 상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커넥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커넥터는 단순히 그 장비들을 연결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혹시 이제 그 핀이 문제가 된다면 그 제작사에서 이제 뭐 고유의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하게 이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상 저장 장치에 해당되죠. 네, 저 하니웰이네요. 그래서 하니웰사의 제작사와 우리가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그 원본 데이터는 안에 원본 자료가 안에 다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복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만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커넥터가 분실됐다, 없어졌다면 뭐 유사한 장치의 다른 커넥터를 가져다가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들 자체가 일반 장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용 장비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고안이 됐고 특별한 제품이기 때문에 특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제작사에서 자기들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사용하는 어댑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국내 업체에도 이제 몇 개 정도의 이제 이런 플라이트 블랙박스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어댑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않는 것을 확인했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조사와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서 음성 기록 장치에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비행 기록 장치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됩니까? 비행 기록 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비행의 움직임, 궤적, 또 고도, 속도, 방향, 또 엔진의 상태, 그죠? 언제 출력이 됐는지, 언제 줄어들었는지, 또 거기엔 주요 장비의 움직임이 또 있죠. 랜딩 기어나 플랩이나 또 파워레버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굳이 저희가 뭐 이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음성 기록 장치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이제 서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같이 겸해서 쌍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되고 양방향으로 서로 검증하면서도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자료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음성 기록 장치에서 원인이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탈형 하드디스크가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에도 비행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 자료도 현재 아마 감독기관에서는 현재 모니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록 장치도 그 FDR 수준의 그 모든 기록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 그러니까 이 FDR이 미국으로 보내줘서 분석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뭐 보잉사가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편파적으로 분석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항공 당국도 참여를 하고 또 미국의 연방항공청, 미국의 당국이 또 참여하고 또 그 항공사 참여할 것이고 또 이제 사고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또 보험사가 있고 또 재보험사가 또 있죠. 미국, 영국의 큰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그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동해서 검증한 상태에서 그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미 합동조사팀이 뭐 기체, 엔진, 뭐 이 등등에 대한 잔해에 대한 상태 조사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선 좀 어떤 부분들이 추가로 밝혀질까요? 일단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크게 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랜딩 기어 레버의 위치가 저는 가장 관심이 있고 또
고라운드를 하거나 했기 때문에 파워 레버의 위치, 또 우리가 조류 충돌이 지금 되었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엔진에 들어가 있는 그 조류의 흔적, 깃털이나 뭐 혈흔, 뭐 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조종사들이 마지막에 보았던 차트는 어떤 차트였는지, 조종사들이 마지막에 그 참고해야 되는 어떤 책이나 교범이나 규정들이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서 하지만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책들이나 절차들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지금 현재 오른쪽 엔진의 그 리버서가 약간 작동이 돼서 벌어져 있는 걸 보고는 저는 그럼 반대로 유압도 된 거고 엔진이 살아있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충격이나 그 지금 엔진 손상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 가격이 됐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기계적으로 잠금 장치가 풀려서 그 반 정도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제가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조류 충돌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만약에 블랙박스 2개가 완벽하게 복원이 되면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가 플라이 데이터 레코더 거기에서 비행 자료가 분명히 나오고 네. 또 CVR 음성 기록 장치에서 거기 음성 대화 기록들이 분명히 나오고, 그래서 정사가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 어떻게 승무원 협동을 했는지 분명히 자료가 나오고, 또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외장형 하드디스크, 장탈형 하드디스크 안에도 FDR 수준의 비행 자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 전체의 개요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항공기의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그러니까 8시 59분에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데이를 외치기 1분 전에 위치 정보가 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게 멈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만약에 전력이 모두 셧다운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전력이 한꺼번에 다 전원 뭐 셧다운됐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엔진이 작동이 될 때 제너레이터가 작동이 돼서 제너레이터가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계기와 장비들의 전원을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엔진 2개가 작동이 안 되고 제너레이터가 안 되면 전기가 안 나오니까 비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 전원을 30분 이상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장비, 주요 계기만 남기고 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전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이나 장비들은 회로가 차단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렇게 해서 차단이 되거나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비행기의 그 항적을 추적할 수 있는 현재 프로그램들은 그 현재는 광주공항의 레이더에서도 여기 기록이 있을 것이고 무한 관제탑에도 기록은 있을 것이고 또 플라이트 레이더나 24 그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플라이트 레이더 24나 플라이트 어웨어 그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거기에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원이 차단돼서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은 트랜스폰더만 작동이 안 된 거고 비행기 항공기의 트랙은 이동했던 경로들은 다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내에 전력이 공급되는 한은 원래는 위치 정보가 전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치 정보가 전송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전력이 멈추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위치 정보 전송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장비가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한 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전원이 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엔진이 고장 나서 뭐 전력이 나갔다든지 해서 이제 자동으로 운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는 엔진 2개가 꺼졌을 때는 사실은 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도가 얼마나 높은 고도에 있느냐. 그래야 그 고도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꾸면서 에너지 관리를 하면서
그 바람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네. 그 가까운 그 거리, 예를 들어서 10,000피트면 30마일이고 30,000피트면은 100마일 이상을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은 고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고도가 있을 때 그 엔진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진장 계속 날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엔진 2개가 부작동했을 경우에는 전기가 안 되고 추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글라이드 형태로 쭉 강화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필수 장비인 비행 계기의 30분 정도의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0분 이후에는 그 전원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되는 거고, 가까운 공항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엔진 2개가 부작동이 됐을 때 유압이 없기 때문에 랜딩 기어나 플랩이나 유압으로 작동되는 큰 장비들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컨트롤, 조종관이 이제 굳어질 것입니다. 조종관이 굳어지기 때문에 네. 10분, 15분,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는 3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10분, 15분 동안에는 이후에는 컨트롤이 굳어 있어서 선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네. 아마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비행, 그러니까 이제 착륙하는 과정에서 전력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전력이 나갔다면 블랙박스도 그 순간에 다 꺼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배터리, 마지막 배터리가 있고 네. 혹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항공기 후미에 보조 엔진이 또 있습니다. APU라고 네. 그 옥스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엔진을 돌리면 우리가 지상에서 이제 그걸로 전기도 쓰고 에어컨도 쓰려고 그 준비해 놓은 장비인데, 급할 때는 그걸 비상전으로 쓸 수 있죠. 사실은 그걸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전기가 있고 또 그것이 아니래도 배터리에 의해서 그 기내에 라디오 통신 장비도 3개 정도 있는데 네. 뭐 항공사마다 다르고 기종마다 좀 다르지만 3개 정도 있는데 그 라디오 1번 라디오가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부작동되고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생산 못해도 배터리 1에서 그 VHF 라디오 1번이 작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그 타워하고는 관제탑하고는 교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지를 할 때 모습을 보면 예. 비교적 이제 초반에는 상당히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면서 이제 폭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예. 지금 이 둔덕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둔덕 어떤 재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네. 적절성을 좀 따져보자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활주로 끝단을 이렇게 고속으로 충격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알 수 있는 일이었고, 네. 그 전에 오랫동안 비행했지만은 그 둔덕이 그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모르셨어요? 예. 네.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단단하면 안 되고 유연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를 시설을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운항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 당연히 조종사, 기장 입장에서는 내가 항공기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하게 통제를 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하고, 네.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동치 착륙을 하더라도 미끄러져서 잔디밭에 벗어나더라도 당연히 기장은 내가 항공기를 담장을 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승객 탈출까지 이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착륙을 한 것이지, 내가 동체 착륙을 하고 이 공항에 내렸을 때 마지막에 그런 돌덩어리에 가서 그런 구조물에 가서 충격을 해가지고 항공기가 대파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운전, 그러니까 그 사고 비행기를 몰았던 그 기장이 만약에 그쪽에 그렇게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는 걸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실제 부딪히기 전에 조금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혹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은 만약에 저걸 안다고 하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공시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 공항 절차들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우리가 노탐 시스템, 항공 고시보, 노티스 시스템에 의해서 이 공항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알려야 되고, 그래서 항공사든 운영하는 운영사들은 그게 안전한지 또 조종사한테 거기에 대응하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조종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앙선 지키는 게, 중앙선을 유지하는 게 우리 직업인데 착륙 후에는 중앙선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비행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장도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한다면 미리 중앙선을 유지하지 않고 미리 미끄러져서 잔디밭으로 미리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활주로에 항공기 강제 제동 장치가 이제 이마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마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해외 사례는 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전해주시죠. 이마스는 저희가 최근에 그렇게 깊게 연구한 장비는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후크라든지 또 전투기들이 내릴 때 사용하는 배리어라든지 그물망, 뭐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장비는 활주로의 끝 안전지대를 침범할 때 거기를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이제 속도를 과감하게 줄여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하는데, 그 항공기 그 공항의 교통량을 보고 이런 장비들을 설치할지 말지는 이제 사실은 그런 그 효과를 좀 분석을 해서 아무튼 연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음성 기록 장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사고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 역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공항 참사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민생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올해 1분기에 추경 편성 등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내수 경기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의 하방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체감 경기 어려움이 계속되며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8.2%에서 올해는 1.5%로 증가폭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건설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취업자는 12만 명 증가에 그치고 민간 소비는 1.8%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 국제통화기금 IMF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를 각각 제시했는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변수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또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연초부터 총동원해 경기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필요시 경기 회복 가속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등 통상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수 침체도 가속화되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인한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를 더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성장률은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앞으로 발생할 트럼프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과 국제사회의 소통 강화를 긴급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주요국들의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팩스를 보낸 사람을 추적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서영 기자,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네, 오늘 오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를 발송했습니다. 팩스를 확인한 국민의힘 측은 경찰에 곧장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전 11시 50분쯤부터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현장에는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기도 했는데요.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 건물 출입구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곳곳을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소방도 출동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조금 전 수색이 끝났는데 폭발물이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팩스를 보낸 인물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를 보내 경찰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지했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 팩스를 보낸 인물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소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 40분쯤 최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은 서울경찰청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하려 한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민주노총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편가르고 폭력을 유발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체포에 응해 혼란을 종식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오늘 아침 대통령실로 출근해 향후 거취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정 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려 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최 권한대행이 수리했다고 통보를 한 뒤 다시 반려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수석 비서관들은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일괄 사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정 실장의 사퇴를 만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을 뽑는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새로 선출될 의협회장이 의정 갈등을 녹일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수장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후보는 모두 5명.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회장,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최한나 의협 기획이사입니다. 의정 갈등 핵심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김 후보는 25학년도 모집 중지 입장을, 다른 4명 후보는 26학년도 모집 축소가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투표는 100%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회원 14만여 명 중 5만 1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오는 4일까지 투표에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만 두고 7, 8일 결선 투표를 합니다. 후보가 5명인 만큼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취임하는데 정부를 상대로 풀어야 할 숙제가 한가득입니다. 조만간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발표되고 다음 달까지 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됩니다. 또 3월부터는 의대 증원 뒤 첫 수업과 전공의 수련도 시작합니다. 새로 선출될 의협 회장이 꽉 막힌 의정 현안을 대화로 풀어갈지 아니면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의협은 앞서 불통, 막말 논란 등으로 이면택 전 회장이 탄핵당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로 개국 30년을 맞은 YTN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통한 도약의 원년을 약속했습니다. YTN은 오늘 오전 본사 1층에서 시무식을 열고 어떠한 외압과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 사실 보도의 원칙을 더 굳건히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YTN을 인수한 뒤 처음 시무식에 참석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YTN 구성원이 힘을 합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사원 교육과 임직원 복지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